학생들이 대학 들어오긴 참 힘들어도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의 생활 전개해 나가는 것은 훨씬 더 서울의 애들보다 낫더라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입학처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시골 애들 뽑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근데 못 따라와 주는 것이 좀 문제죠. 어느 정도 좀 뽑을 만큼 정도까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만큼은 항상 지방에 다들 지방이 고향 아닌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 어른들의 세대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 기죽지 말고 열심히 남은 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정도. 오늘 입시 설명회는 계획적으로 올해 입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해야 될 거냐 하는 판단 문제하고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입시로 들어가서 전형계획에 대한 설명. 전형계획 설명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수시에서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문제, 그리고 대학에서 생각하는 자기소개서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점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신청에서 나타나는 자기소개서 쓸 때 유의점 정도, 그리고 또 논술이라는 것도 준비하는 차원에 따라서 과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논술 고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하는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는 주로 현행 올해 워낙 매년 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입학처 사람들조차도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를 모르겠어요. 다만 올해 국면에서 본다면 대략 현재 코드가 정부의 입시 정책의 주요 코드가 간소화, 단순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왔죠. 어쨌든 그 간소화라는 타이틀 하에서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변한다. 올해 입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간소화 됐다는 것, 그거는 이제 전형의 종류, 과거에 여러 가지 타이틀로 갖고 있던 것이 우리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좀 단순화해라 해서 대략 수시는 뭘로 정리됐다고 하나가 생각합니다. 학생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논술로 뽑을 거냐 뭐 이런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정시는 순으로 뽑는다. 나머지 전형은 전부 제한 대상 내지는 뭐 감점 대상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꾸 억제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면접도 가급적이면 수시에서는 실행하지 말 것, 또 뭐 적성검사 같은 것도 실행하지 말 것, 뭐 이런 등등 특기자 전형률도 최소화시키거나 불가피한 예체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축소 내지는 없애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큰 입시의 틀들이 수시는 학생 분야 아니면 논술 분야 정도만 남아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용적으로는 전형 절차상에 우리가 대학들이 수시에 학생을 뽑을 때 대학이 걱정하는 바는 학생부만 가지고 뽑았을 때 고등학교 편차를 어떻게 구성해내야 될 문제인지, 또 논술인 경우도 겨우 120분, 150분 어치의 글솜씨만 가지고 이해를 뽑았을 때 정말 제대로 뽑아진 건지 불안하겠죠. 통상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안전장치로 활용하는데, 안전장치 활용하는 것도 이중적인 장치. 그래서 먼저 우선 선발 기준이 한 높은 기준을 하나 설정해두고 또 밑에 하나 기준 설정해줍니다. 웨이 기준을 통과한 경우는 대략 정시로도 대충 뽑아도 큰 문제 없을 정도의 수준. 그런 경우는 학생부가 여하든 또는 뭐 논술이 좀 잘못 써져 있든 뽑아도 큰 문제 없겠다. 뭐 이래서 우선 선발 기준하고 일반 선발 기준 두 가지를 적용했던 것도 좀 혼란스럽다 해서 단순화되면서 통합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올해 주로 대학들 분들이 보면 최저 기준들이 통합되면서 주로 아래쪽 기준, 과거의 일반 선발 기준 쪽으로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뭐 서울대학만 더 빼죠. 서울대학은 과거에 두 개만 2등급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높인 것도 서울대학만 유일하게 좀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더 낮아졌다는 정도. 올해 또 다른 입시의 차이는 이건 굳이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정시 기준에서 봤을 때 서울대학이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은 알다시피 입시 업계에서는 아직은 서울대 공화국이죠, 우리나라가. 서울대학이 갑자기 왜 우리가 나냐 갑자기 심통 부리는 바람에 가공으로 가지고 도망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나머지 대학들이 또 알아서 모셔드리느라고 피해 줘가지고 좀 가나본들이 엇박자를 받겠다. 유일하게 메이저 대학 중에서 안 바뀐 것은 2대는 그대로 가군에 있긴 했어요. 원래 이제 도망가줘야 되는데 2대 입장에서는 글쎄 여대가 요즘 자꾸 위축되다는 건 좀 알죠. 이로 간들 뭐 굳이 큰 차이 없겠다 해서 2대는 그대로 있긴 하였다. 뭐 이 정도가 올해 판세의 문제고,
그리고 수시에서 아까 내가 입시가 단순화되면서 수시는 학생부가 논술이라고 했는데 학생부형 중에서도 매제대학들은 대부분 다 종합형이라고 예상하면 돼요. 혹시 뭐 연세대학이나 일부 학교에 교과형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도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도 종합형이다. 종합형은 왜 메이저대학들은 왜 종합형을 선호할까?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 예상하다시피 고등학교 안에 편차를 종합형이라는 타이틀 하에서는 움직이기가 좀 적용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그 교과형만 가지고 나면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능 평균 등급 그것에 의해서 순서를 다 나름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대학 입장에서 좀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종합형을 매제대학들은 뭐 취하게 된다. 그런 정도. 그리고 논술형.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중에 아까 최저기준 얘기는 했고 논술에 올해 변화되는 문제는 정부에서 뭐 굳이 대학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올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논술도 굳이 그렇게 마지못해서 승인해주는 개념이에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논술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부는 없애지를 못할 것 같고 하니까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더 현대는 강도를 세게 하겠다. 그것이 대학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편하죠. 어쨌든 논술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더 쉽거나 뭐 동일하거나 어느 정도 움직일 거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정도 하고 배치 기준에 대한 문제, 이건 정시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배치 기준을 설명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에 과목별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한번 추가로 구현해서 설명을 할게요. 작년에 정시 기준에서 그 세층 우리 학생들 뭐 배치 기준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입시 분석기관들은 낸 작년도의 배치 기준은 전부 다 실패했다. 그건 괜히 완전히 예측이 뭐 전반적으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여하튼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작년에 상위권 대학들은 다 빵꾸 났어요. 서울대학, 연세대, 고려대, 성대, 서강대 라인까지는 작년에 다 빵꾸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대학들이 이제 한양대학이나 중앙대학 이런 곳은 대충 평년작했다 뭐 이런 정도 그쪽이 올라가야 당연한데 왜 상위권이 빵꾸가 났으면 당연히 그 자본들이 아래쪽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쪽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거의 대동소이한 평가. 근데 그 위에 대학들은 다 빵꾸.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 수시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문지상에서 예측인데 그 유감스럽게도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3월 달에 와서 각 대학들, 메이저 대학들끼리 이 상황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 뭐랄까 배치 기준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만들어 놨더라 하는 정도.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입시제도 변화 중에서 AB형이라고 계속 진행됐었던 게 있죠. 과거에는 수학만 AB형 적용하다가 작년에 한번 바뀐 것이 국어, 영어, 수학 전부를 AB형으로 했다가 또 올해는 또 뭐 영어는 또 통합해버렸고 여하튼 이 과정이 발생시킨 어떤 뭐 위험, 리스크라고 그럴까? 여하튼 예측의 실패를 만들어낸 원인이 됐어요. 단순히 AB형 때문일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분석과 탐구가 발생시킨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컸다는 것. 그 과거에 B형 변수보다 더 큰 제도가 우리가 이제 탐구는 3과목을 과거는 응시하고 그 중에 잘 본 거 2개를 반영하던 것이 과거 패턴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2과목밖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2과목을 다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 보통 학생들 퍼펙트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일반적인 상황은 국영수는 당연히 1등급인데다가 탐구에 가서도 과거의 최상위권들은 탐구에 가도 11 아니면 등급 기준을 표현한다면 11 아니면 12 정도가 최상위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국영수가 퍼펙트하다는 조건 하에서 탐구 영역을 봤더니 11, 12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4, 23, 25 뭐 등등 여하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탐구를 다 망쳤어요. 한 과목은 최소한. 여하튼 그런 상황이 발생시킨 것이 아예 한 2~3칸 정도가 존재하지 않는 산을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여하튼 배치 기준은 국영수 탐구의 합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발생하더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단순히 그런 해석의 문제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서 착안해야 될 것은 뭐랄까 탐구에 관한 비중을 조금 더 둬야 될 것 같다. 또 착수하는 시점, 공부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수능에 준비하는 시점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충고예요. 특히 뭐 이과는 한술 더 뜨죠. 이과는 탐구가 과탐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의 이과의 반영 방식은 23해서 보통 수학하고 탐구를 30%씩 반영하고 국어 의역을 보통 20% 반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탐구가 30%란 이야기는 과목 하나가 15%란 얘기고 국어 영어 그렇게 비중 많이 뒀는데도 20%밖에 안 되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문항수도 적은데. 어쨌든 거기서 몇 문제 틀려가지고 쭉 당하는 것이 훨씬 더 국어 영어에서 당한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과는 탐구의 비중을 늘려야 될 거고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문과는 탐구의 반영 비중이 좀 낮긴 낮아도 우리 학생들이 통상 탐구를 생각할 때 이건 암기 과목이고 또 사실은 일주일만 해도 할 게 없어요. 공부가. 그죠? 공부 양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우리 과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비고사 세대니까 70년대 학번이에요. 우리 때는 문과이과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예비고사를 봤는데 또 공업인지 뭐 사업인지까지도 봤었던 시절에 그때는 사회라는 교과에서도 지금 10개가 다 같이 포함돼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회를 10개로 쪼개놓고 고작 그걸 해놓으니 뭐 볼륨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공부량이 작으니까. 제발 거기서 실수 안 나올 정도로 좀 미리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거.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충고 내지는 앞으로의 시간 배분을 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나머지 이 문제는 좀 일부 생략을 하겠는데 간단히 설명한다면 여하튼 다행인 것은 우리 수험생 수가 67만, 65만, 62만 뭐 내지는 60만 내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다만 이과는 그런 현상이 좀 상쇄돼 버렸다. 올해에 한해서 갑자기 지금 의과대 전국의 정원이 한 1,500, 600명이었던 것이 갑자기 2,000명대로 넘어가면서 이과에서는 사실은 의대가 미치는 변수가 상당히 크죠. 올해 여하튼 의대가 늘어난 것이 이름 뭐 다행인 것 같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만만해지는 바람에 지금 상위권 대학의 이과 학생들 1학기 마치고 내지는 중간고사쯤 마치고 나서 반수 합례하고 튀어나가는 애가 더 많아졌어요. 그게 별로 그게 좋은 면만 아닌 것 같다. 이과는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고등학교 간의 판도 문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화 위축돼 간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다 예측하는 대로 훨씬 더 과거보다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럼 그 대체제가 대충 이제 자사고 계열이라든가 뭐 비평준 학교들 이런 쪽으로 우수자원들이 흘러갔을 것 같은데 그 자사고도 비슷하게 그렇게 대학을 나타내지 못한 몇 개를 제외하고 여튼 대체적으로 평준화가 점점 더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효과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또 같은 유형 내에서도 좋은 학교는 자꾸 좋아지고 위축되는 학교는 점점 더 낮아지는 이런 극한을 움직이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하는 게 고등학교 판도 얘기고 이건 좀 굳이 우리 학생들이 알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의 비중에서도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시를 쭉 강조하다가 점점 너무 과한가 싶을 정도로 한 75% 정도가 지금 수시 비중이고 25% 정도가 정시 비중이에요. 물론 수시에서 다 선발하지 않고 일부 인원이 정시를 이월돼서 실질적으로 7대3 정도로 비중이 가져가는데 여하튼 메이저 대학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한 75% 수준을 수시에서 뽑게 된다. 주로 학생부 종합형에서 많이 뽑게 된다. 그리고 또는 논술형 쪽의 비중이 크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참고를 하고 성대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시 비중이 지금 한 30%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한 4, 5년에 걸쳐서 한 40%대쯤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뭐 상관없는 대학이 5월에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이 정도가 입시 전반적인 환경적인 문제고 이제 성대 입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대 입시에 들어가는데 여하튼 성대 설명에 나왔으니까 성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성대 자랑하는 것이 낯간지러워서 아까 시작할 때 동영상도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만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어서 세 칸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세 가지 코드로 본다면 오래된 학교. 이건 제 아마 향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600년 넘은 학교입니다. 제법 오래된 것 같죠? 건물도 그렇고 입은 옷부터가 우리 총장 선생님이 옷 입은 것 자체가 좀 틀리죠. 오랜 학교다 이런 정도. 이게 성대의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 또 하나의 성대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는 삼성이 성대 재단이라더라.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죠.
어쨌든 삼성이 재단이니까 다른 대학보다 좀 용돈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키워드인데 아마도 사실은 성균관대학이 60년대 70년대도 삼성이 상대 재단이었어요. 유감스럽게도 70년대 말에 우리 학생들이 삼성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 와본 학생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륜동이라는 곳이 말하자면 고궁 안에 같이 있어요. 옆에 뭐 창덕궁, 창경궁, 비원이라고 하는 곳, 그것도 바로 옆에 청와대도 옆에 있고 딱 넓힐 수가 없어요. 아담한 어떤 정원 같은 학교예요. 그다음에 옛날 선대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못 살겠다, 너무 좁다 해서 하필 이과만이라도 자유과 캠퍼스를 수원 쪽으로 이전한다는 거 발표되면서 뭐 돈병철이가 또 서울 땅 팔아먹고 또 지방으로 학교를 움직인다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나서 쫓아냈다. 어쨌든 그 이래로 여하튼 80년대 들어오면서 성균관대학이 대학도 참 돈 없으면 서럽다는 것, 어쨌든 조금씩 완만하게 하던 것, 그러다가 한 15년 세월 지나니까 거의 이제 굶어 죽을 지경에 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모시게 됐는데 옛날 인연도 있으니까 다시 모셔왔다. 여하튼 그 이래로 17, 18년 정도 우리가 경과된 것 같은데 감히 한국의 대학이 2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성대보다 더 열심히 사는 학교 없는 것 같아요. 28년 내내. 그리고 하여튼 성대는 뭐랄까 이단화 비슷해. 요즘은 거의 그 대학가에 하여튼 항상 말썽꾸러기로 소문났어요. 항상 견제받고 항상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움직이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표정을 읽어보면 재밌게 대학들을 저는 다른 대학 방문할 때도 유심히 그 큰 길 있잖아요. 대학마다 대로를 걷는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얼굴이 밝아요. 가장 잘 활달하다고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상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워낙 성대를 왔었어요. 내년에 내 후배들이 조금 더 똑똑한 애가 오고 또 내후년은 점점 또 그렇고 그럼 그 아이는 자기 몸값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균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균관대가 어떠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10년 후에 성균관대는 어떨까 뭐 이런 걸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그게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18년의 역사가 그걸 계속 한 해도 누락 없이 발생시킨 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학교 어떤 상승 국면에서 이게 성대했던 기세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형으로 들어가 보면 전형의 디테일한 어떤 뭐 전형 계획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성균관대학이 메이저 대학 중에서는 독특한 모집 단위를 체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은 기본적으로 계열 모집을 주관하는 학교다. 그래서 어떤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3개, 이과 3개 정도. 문과는 인문, 사회, 그리고 경영. 여기는 계열이라는 표현을 못 써서 그런지 경영학과. 여하튼 그 3개 하고 이과의 자연과학, 공학, 전기전자. 2,200명 정도를 6개 계열로 통합해서 뽑아요. 한 학과처럼 뽑는다니까. 따라서 각각의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한 3,400명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학계열은 이게 754명인가가 하나의 학과처럼 대단위로 뽑는 것이 이제 상당히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학과 모집을 일부 하긴 하는데 특별한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든다면 뭐 사범대학이다, 의대다 이런 경우는 정원이 학과 단위로 다 통제되고 있다는 것, 또는 그 이외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같이 뽑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무용하는 친구하고 디자인하는 친구 어떻게 한 줄로 세워요? 그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이외에 우리 학교가 학과 모집하는 경우는 특성화 학과들, 뭔가 집중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될 학과들, 이런 특성화 학과들 위주로 이제 학과 모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공 예약제로도 일부 뽑긴 하는데 이 전공 예약제를 이 전공 예약제로 설정되어 있는 학과들은 모두 이 계열에 속하는 학과들입니다. 근데 이제 계열 모집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자기 전공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 쪽으로 먼저 채워지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은 한 명도 배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희망자가 많으면 자기 정원에 120%씩 채워주니까. 그럼 여하튼 한 명도 원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른 깡통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우리 타이틀 달고 몇 명만이라도 뽑게 해달라, 수시에서. 이런 학과들이
전국 예약으로 대략 그럼 12명까지는 보장하마 이런 정도에 가면서 수시로 선발해라. 수시에 선발이 안 되면 정시로 2월 될 때는 다시 계열로 통합된다. 뭐 이런 그런 정도가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다 보면 어쨌든 계열 모집을 큰 특징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계열 모집은 사실은 입시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상하다시피 우선 덩치가 크니까 학교가 여기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얹기도 부담스럽고 무겁고 여하튼 발빠르게 움직이기가 좀 힘든 것 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계열 모집이면 내가 전공을 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2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문제들 또는 뭐 배치 기준이라는 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학과를 쪼개면 쪼갤수록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좀 낮은 학과 간에 칸수라도 아래 위로 좀 퍼진되겠죠. 대충 우리는 계열 모집이니까 문둥그려서 적당히 표시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대가 이제 계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단순한 학부제 이런 차원보다도 뭐랄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결정하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관점에 재밌는 상황들을 우리 학생들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세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나 꿈이 있었어요. 그죠? 장래 희망이 뭐가 있었어요. 3월 모의고사 3학년 올라와서 보는 순간부터 바뀌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가려고 해도 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결정하게 되고 학교도 선택하게 되고 이거는 과거 50년, 60년, 2년 이전부터도 우리 나라 특유의 그런 서열의식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뭐 문과 아이들 그렇죠. 탁 클래스는 그냥 법대, 성적 조금 불안하면 경영대, 그것도 불안하면 사회대, 그 불안하면 인문대 그래요. 그럼 그 대학 다 끝나면 이제 다음 때까지 또 그 순서고요. 이게 이과는 뭐 무조건 우리 아이들 공부 좀 된다 하면 그냥 무조건 의대입니다. 우리 여학생이라서 난 지령이 근처도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점수가 만약 나왔다. 아이는 그래서 난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 갈래. 그 주변에 선생님이 놔줄 리가 없고 우리 엄마들도 안 놔줘요. 그죠? 의대 갈. 또 우리 엄마들 요즘 재밌는 엄마들은 세간의 이모 동네 평판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구속받는다고 그럴까? 우리 아이가 퍼펙트한 성적이 나와서 의대 갈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 갔다. 동네에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줄까 봐 나도 의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하여튼 그런 등등이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몰아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대학 들어와서 1학년 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 들어가는 부모님들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끊어요. 할 도를 다 했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의외로 그때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원하던 곳이 그쪽 내가 선택한 분야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유망하지 않다 이런 측면보다도 생각도 안 해본 곳 그리고 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곳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년 정도는 사회물을 먹어보고 자기 진로를 좀 결정하게 하자 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냥 계열 모집을 진행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 많으니까 장점이라고 억지로 표현을 해봤는데 어쨌든 원래 취지는 그 전공 탐색 기간을 진로 탐색 기간을 추가로 준다 이런 정도로 입시에서 나타나는 것은 덩치가 크니까 예를 들면 정시 기준에서 봤을 때 성대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폭발이 난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덤벼도 안 되는 곳이에요. 덩치가 커서. 여하튼 그런 경쟁률 무관하게 점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 또 학교가 얻는 득은 아무래도 2학년 때 전공 좋은 거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학교가 좀 조용해지더라. 뭐 낭만력이 모는 아이들은 좀 없어지더라. 이 단순히 그래서 옛날에 성대가 80년대 90년대를 학생 운동한다면 한가닥 하던 학교예요. 대학로 주변에 있는 학교니까 여하튼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애들이 데모한다고 하면 대학로로 모이잖아요. 그 학교가 주변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움직였는데 요즘은 조용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 단순히 학교가 조용해진 것 말고도 재밌는 증상들은 최근에 우리 학생들의 아웃풋 지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발생시키는 지표에서도 상당히 계속 수위예요.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아는 사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아마도 다른 학교보다 공부를 빨리 시작하는 구도라서 그런가 보다 뭐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대로 같은 모집단이 계열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다른 대학도 인문계열 사회계열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는데 그쪽에서 쓰는 용어하고 저는 개념이 틀리다. 보통 다른 대학에 사회계열 하면 거기 사회학과 정치학과 쪽으로 모아놓고서 사회계열이라고 그래요. 또는 인문계열 하면 뭐 사학과 철학과 쪽도 모아놓고서
인문계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대는 광역으로 엮었다. 사회학계열만 봐도 경제라든가 뭐 행정, 신문, 방송, 사회복지, 과거에 이게 생활과학대학, 가정대학이라고 했던 뭐 소비자라든가 아동, 청소년 쪽까지 망라해서 통계, 신문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전체 사회계열, 이 어떤 400몇 명짜리 단위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학교의 특징은 모집을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우리 학생들이 계열 모집은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 학생들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 학생들은 그럼 우리 아이가 아닌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석유에는 다른 대학들보다도 훨씬 강하게 복수 전공 제도라는 걸 운영한다. 강하게 또 강조해가면서. 그래서 여튼 인문과학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80~90%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회과학계열도 60~70%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과 아이들은 사실은 5% 내외밖에 안 하고 있고 이과는 근데 거의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공부량이 대학 가서도 이과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두 가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것 같고 복수 전공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 경우는 계열 내에서의 복수 전공이니까 내가 사회과학계열로 와서도 인문과학을 하든지 내가 무용학을 하면서도 예술학과에 와서도 말하자면 뭐 인문과학을 하든지 공대 아이가 뭐 사회과학계열에 뭐 경영을 한다고 하든지 어떤 계열을 넘나들면서 개방적으로 복수 전공을 이수하게 한다. 원하는 아이들은 여튼 그런 경우는 단순히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배정받았다 이것을 캄프라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이런 측면으로 강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 보면 성대는 아주 강하게 복수 전공제도를 운영하지만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제도들이 많아요. 부전공, 뭐 이중전공, 다전공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물론 볼륨의 두 번째 전공에 대한 볼륨의 이제 강조가 좀 적은 차이 정도뿐이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그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복수 전공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전공을 받았다고 해도 평생 내 그 전공 분야에서 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 사회에서는 넌센스예요. 잘 안 맞아요. 어쨌든 관심 분야를 2개 정도 이렇게 둔다. 그리고 단순히 그 두 분야를 공부해 같은 4년이니까 두 가지에 관심을 둔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단순히 경제학과 애들만 내 동기가 아니라 심리학과 애들도 내 동기다. 친하다 이런 문제보다도 심리학을 전공한 아이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 그룹 사람들하고도 내가 친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뭐 각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결정할 때는 그런 뭐 복수전공, 다전공제들 많이 이용해도 좋다 이런 거 좀 미리 알고 왔으면 좋겠고 여하튼 우리는 복수전공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을 3장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원래 들어갈 때 처음 배정받은 전공 또 복수로 하는 전공 것 따로 그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한 졸업장까지 3개를 해서 각자의 용처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우리 또 아까 우리가 계열 모집 이외에 특성화 학과들 몇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문과 3개, 한 이과 3개 정도를 간단히 소개하면 글로벌 시리즈라고 해서 글로벌 경영, 경제, 글로벌 리더 3가지가 일단 문과에 있어요. 이 3학과가 만들어진 배경은 사실은 지금까지 문과를 끌고 가는 건 법대였어요. 상권대학의 입장에서는. 법대가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정원들이 각 대학마다 200~300명 정도씩 남겠죠. 학부는 대학은 법대가 보통 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사이즈였었어요. 근데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100명 내외로 위축되니까 그 나머지 정원이 그럼 어디다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 학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성대는 성대스럽게 의사결정하자. 뭔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 전략적인 용도로. 그래서 새로운 간판 학과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학과들입니다. 어쨌든 이 학과 3학과의 특징은 앞에 글로벌적 붙어 있으니까 글로벌스러운 학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앞에 글로벌 경제경영 학과만큼은 글로벌스럽게 한답시고 이제 내내 1학년 때 한국사 교양 수업조차도 영어로 합니다. 모든 수업은 다 100% 영어로 한다. 또는 글로벌스럽다는 얘기는 또 외국 대학과의 연결, 외국과의 연결고리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보다도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뭐 보통 외국과의 연결고리라는 단순한 어학연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수 학위 프로그램이 됐든 우리 학교 졸업장하고 그쪽 대학 졸업장을 같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대학 공대로 또 경제대학, 경영대학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제관 내지는 경영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이들은 따로 국제관이라는 별도의 건물 내에서 집단 수용하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한다. 기숙사 조건도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한 이런 특화된 어떤 학과들 이렇게 운영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영학과 경제학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리더 학과는 사실은 타이틀만 글로벌적으로 되어 있지 여기는 글로벌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글로벌 리더가 뭘까 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사실은 법대 몫을 남겨놓은 학과. 법대 정원학과 활용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법대 몫도 좀 남겨둔다. 단 법이라는 타이틀은 쓸 수가 없어요. 로스쿨로 인가받은 모든 대학은 학사 과정에 법이라는 타이틀을 쓴 어떤 학과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부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그대로 법대 내에 위치를 시켜놓고 소속은 그렇다고 법대 소속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과학대에 소속은 시키면서 건물은 로스쿨 내에 배치를 해놓고 아이들은 주로 이제 로스쿨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중심의 어떤 뭐 행시라든가 기타 공직 쪽에 진출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학과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문과 특성학과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도 반도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번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런 정도를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세 학과의 특징은 이것은 성균관대학이 이 학과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과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자원을 할애해서.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요구해서 당신들의 연구 인력의 공급원을 각 대학에서 뽑는 거 말고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그 아이들을 4년 동안 가르치는 과정까지 우리가 직접 한번 투입돼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든 학과. 물론 뭐 120명, 100명씩 배출해놔도 사실은 삼성전자로 여부직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30명, 32명밖에 안 가요. 다들 도망가 버려가지고 없긴 한데 대학으로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빠져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용도로 만든 학과 소프트웨어도 비슷하고 그런 정도로 대략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세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그쪽 회사의 자기 사원들을 사전에 뽑아버린 경우다 보니까 이 학과들의 공통점은 뭐 학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뭐 인턴십이라고 말은 타이틀은 달고 뭐 하버드 쪽에 버스 타고 갔다 오기만 해도 인턴십 수행비랍시고 주어서 뭐 한 달 매달 뭐 용돈도 주고 이런 정도로 설계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형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대략 메이저 대학들은 통상 수시하고 정시 비중을 3대 1 정도, 75%대 25% 정도 설정한다는데 우리 학교도 거의 같은 패턴에서 움직인다. 그런 정도고 수시 전형들의 설계들을 보면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 전형의 유형들이 이 5가지 유형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정부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억제하려고 하는 특기자정, 성균관대는 특기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예체능계는 그 불가피한 그거는 뭐 금지 대상이 아니니까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특기자정을 설정하지 않았고 또 학생부 교과형도 손들은 선택하기 힘들어서 안 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뭐 3가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시 전형도 보면 아까 학생부 전형과 그 논술 전형 2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넘어가다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형과 논술형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각각에도 좀 디테일하게는 2가지로 구분된다. 학생부 종합형도 글로벌 인재와 성균 인재, 논술형도 과학 인재와 논술 우수 2가지씩으로 구분되는데 요 공통된 차이는 뭐랄까 성균 인재하고 글로벌 인재의 뭐 가장 외형적인 차이는 성균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차이고 학생부 종합형 서류 100%인 것은 동일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그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냐 아니냐만 가지고의 차이일 거냐 할 때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는 것. 성균 인재 전형은 그 타이틀이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교과의 그 실질 반영이 조금 높은 비중을 조금 더 드는 이런 개념 쪽이고 이것은 글로벌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에다가 플러스 뭔가의 알파의 특별한 재능을 추가적으로 탑재하기를 기대하는 뭐 이런 측면이 좀 강하다. 이런 정도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균 인재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성격 이것도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면서 특별한 뭔가의 부가적인 뭔가 실적이나 강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정도의 성격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 논술형에서는 과학인재하고 논술 우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아주 차이가 큽니다.
논술 우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술, 우리가 논술 전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의 볼륨 자체가 차원이 틀리죠. 190여 명, 전 1200명 가까운 인원. 이 과학인재 전형은 과거에는 이게 과학고 전형이었어요. 그러다 이걸 작년부터 자연계 특기자 해가면서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요 비슷한 트랙을 운영했었던 것을 통합해버려서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문호는 개방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용상 이게 논술 같은 논술이더라도 저쪽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논술 전형보다는 난도를 달리한다. 우선 과학과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를 뭐 가려보고자 하는 것이 주 초점인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좀 덤비기가 좀 힘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작년에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했는데 거의 수학, 과학 시험만 보다 보니까 그런지 게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만 뭐 전혀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걔들하고도 한번 해볼 만하다. 수학과학에서 난 국어 영어보다 수학과학을 잘하는 차원 말고 내 전국구에 내놔도 수학과학 문제만큼 해볼 만하다 하는 친구들은 더블 만한 정도지만 어쨌든 볼륨은 좀 적은 것. 그런 정도로 두 가지 이해하면 돼요. 여튼 과학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안 하고 노술 전형 적용하고 요 차례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설명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성균관대는 좀 단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 인재에서는 최저 기준이 뭐뭐의 합이 뭐 하는 방법이 가장 대학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여하튼 여기서는 좀 파격적으로 성균관대학은 아무거나 내가 응시한 과목 한 과목만이라도 뭐 1등급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문과도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2개죠. 5개. 또는 제2 외국어까지 봤다고 하자면 6개 중에 한 과목이 1등급 하나 있으면 된다가 성균인재 전형의 조건이고 이과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2개, 5개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우리 학생들이 예상하냐면 사실은 작년에 데이터 풀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합의 6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작년에 지원자 전부 정시까지 포함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14,000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 같은 8만 명 안에다 그럼 한 과목만이라도 1등급인 아이 하고 찾아내라고 하니까 그는 16,000명 정도. 합의 6보다는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조금 낮은 레벨. 이런 정도가 한 과목 1등급 이런 구조다. 이런 정도. 논술형에서는 좀 틀립니다. 전통적인 방식. 다른 대학들이 선택하는 방법. 합의 6 방법을 선택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잘 본 거 3개에 합의 6. 이과도 마찬가지. 합의 6 방법을 선택한다고. 아까 우리 선생님도 잠깐 물어봤는데 그럼 합의 6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률을 예상해야 되냐. 실질 통과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래야 할 텐데 통상 논술 전형에서의 보통 학생부 종합형은 10대 1에서 15대 1 내외의 경쟁률이라고 예상하면 돼요. 수능 전에 주로 이제 데이터가 학생부 중심으로 서류 심사하는 과정이라서 저쪽은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순간 과학인재를 제외한 일반 논술 전형은 대략 메이저 대학들은 통상 수능 후에 논술을 보면 40대 1에서 50대 1 사이가 일반적인 경쟁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수능 후에 응시하는 학교들은 통상 보면 결시율이 한 40%에서 45%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60% 정도 내외가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될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과자는 몇 명이나 될까? 수능 최저 기준 통과자. 보통 반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응시했으면 최소한 수능 후에 봤기 때문에 자기가 대략 수능 최저 기준은 채웠거나 뭐 간들간들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봤으리라고 예상하는데 의외로 전혀 되지도 않는 아이들도 시험을 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능 직후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같아요. 보통 보면 엄마 달력에 성대 논술 시험이라고 딱 돼 있겠죠. 우리 학교는 수능이 목요일 날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력에 성대 논술이라고 써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도 안 됐어야 하고 엄마한테 감히 그날부터 그날 가고 하고 이실직고 하는 학생이 없더라. 하여튼 논술 바로 와서 잠을 잘 망자 내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럴 망정 어쨌든 그래서 응시자 중에 한 반이 채 못 되는 정도 통과한다. 따라서 40에서부터 쭉쭉 줄여가 보면 한 10대 1에서 15대 1 내외에서 논술은 경쟁하고 있는 게임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인데 내 수능 최저 기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례들이니까 쭉 바로 넘어가고.
샘플을 멋있게 하려고 저렇게 희한한 관계들 저런 애들도 됐는가 보다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사례들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캡처한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통상 대학들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보통 자기 소개서를 내라고 하고 또 교사 추천서를 내기도 하죠. 어쨌든 중심은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부에는 당연히 교과하고 비교과가 합산된 내용이 다 포함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런 정도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의 이건 뭐 손댈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면 자기소개서는 지금 순간부터는 보통 신문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거의 소설류죠. 문장에 한 문장으로 해서 그냥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고 뭐는 어떻게 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뭐 기타 등등 우리 아이는 품행방장하고 어떤 그런 어떤 소설류의 이런 톤으로 써내는 문장력 좋은 아이를 뽑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냥 쉽게 정의하기를 나의 실적과 강점을 그 주어진 칸 안에 요약해서 집어넣는 것이라고 아예 정의를 바꿔버리세요. 개념이. 물론 스토리식으로 전개를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들이 학생부상에서 내 강점이나 실적이 근거가 있는 어떤 팩트들을 엮어내는 것. 팩트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 화려한 수사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심사할 때 학생부 위주로 평가한다고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평가할 때 순간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자기 소개서입니다. 이 학생들의 선입견이라고 할까? 이 학생들의 대충 어떤 아이구나 하는 것은 사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순간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품행은 방정하였다, 어려움은 극복하였다. 여기에 체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제일 먼저 보는 왜 소개서를 보냐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 글씨는 작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 칸마다의 볼륨 차이가 다 다릅니다. 뭐 세 번째 장 넘기면 대충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마다 학생부를 기록하는 방식이 다 틀리고 그 패턴 다 아이마다 틀리고 해서 어쨌든 글씨도 작고 하니까 이걸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제일 먼저 사령관들이 읽어내는 것이 소개서입니다. 소개서를 읽으면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항목, 가점될 여지들 이것들을 체크하게 되겠죠. 먼저 체크가 가능한 내용들이 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설에 아름다운 문장을 체크할 일은 없어요. 자기 실적과 강점을 그 주어진 질문 안에서 그렇게 엮어서 집어넣는 것. 정확하게 한 스토리로 연결이 안 된다면 단원을 표로를 나눠서라도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 구체적인 팩트를 적당히 엮어서 넣는 것. 그래서 드라이한 걸 좀 싫어도 상관없어요. 아름다운 걸 이런 게 염두에 두지 말아라. 그런 정도. 그걸 꼭 좀 염두에 두기 바라고. 여하튼 자기소개서를 쓴 걸 가지고 대충 체크한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부를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썼던 체크했던 항목들이 사실에 입각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쭉 해서 그 거짓말이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한다면 그 체크한 것들은 없어지겠죠. 그 남은 체크한 것 곱하기 몇 점 이것이 대충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판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학생부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나머지 항목들도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게 보는 내용들은 주로 우리 학생들이 교과를 반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수치화된 것만 전산적으로만 출연해서 반영하는 것만이 전부일 거냐 이럴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대학들이 한다고 보면 돼요. 얘가 발전 가능성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가정하면 발전 가능성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예를 들어 뭐 4.5등급 하다가 3학년 올라오더니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얘가 3.2쯤 되더니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얘가 막 철이 확 들더라. 그죠? 1.5 찍더라. 이 아이가 평균은 2.5이더라도 얘는 2.5가 아니죠. 1점 몇을 조정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개념. 성격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 또는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또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은 의외로 난해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공에 맞춰서 고등학교 활동, 비교과 활동들을 엮어냈으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학의 오만입니다. 그죠?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과에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심리학을 내가 전공하려고 했다. 심리학을 해서 무엇을 준비해 줄 수 있었겠어요. 따라서 통상은 교과상에서 그 계열적 합성 측면에 교과의 균형 발달 상태 또는 그쪽 분야가 얼마나 강한지 쉬운 예로 그냥 이과 아이들은 수학과의 평균점이 전체 평균 100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전체 평점이 2.5인데 수학과는 2.1이더라. 수학과는 2.8이더라. 누가 전공적 합성이 높을까요? 2.1인 아이가. 그래서 그런 같은 2.5가 같은 2.5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열적 합성 측면에서는 교과 발달에서는
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거나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 점점 쳐들어가는 것, 발전 가능성, 잠재 역량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나이 들면 쳐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 또 비교과 활동들을 볼 때도 모든 것이 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아이가 3학년의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움직였느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은 표현은 쉬운데 나름대로 얘가 그나마 주어진 조건 동일한 조건 하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것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패키지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했느냐 그것이 수상 실장하고도 연결되느냐 동아리 활동 영역하고 발달되느냐 수상이라는 것은 교과의 발달 정도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등등이 심사된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건 뭐 심사의 과정 내용을 얘기한 거고 속에서 쓸 때만큼 꼭 좀 그런 데서 괜히 내 정말 강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4페이지에 쪽지에 묻혀가지고 발견 안 되는 내용들이 없도록 중요한 것은 꼭 좀 자기소개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집어넣든지 간에 그 부각을 시켜줘라 많은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이게 선택이라고 돼 있어서 안 내도 되는가 보다 할 텐데 이 선택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굳이 안 내도 된다 해서 정말 안 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싫어서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2학년 담임도 상관없고 내가 동아리를 지도한 선생님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추천서는 넣어라. 근데 어쨌든 추천서를 쓸 때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는 것은 그 과거에 그냥 무조건 모든 추천서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우리 학생들 항상 다 착하고 뭐 기타 등등. 그건 쓰나마나한 추천서예요. 사실은 추천서에서 기대한 것은 우리가 사정관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이 아이의 특별한 강점이나 이 아이의 이제 유의해서 봐야 학생부를 보다가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어필해 줬으면 그래야 혹시 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기대되는 것 그것이 이제 추천서 일반적인 대학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을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도 뭔가 몇 가지의 초점을 정말 놓치기 어려운 어떤 강점들을 부각시키는 것 이게 추천서가 대학이 요구하는 추천서의 개념이다. 이런 점을 봅니다. 다만 요즘에 추천서는 과거하고 좀 틀려진 것은 선생님들이 점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솔직해졌다. 과거에는 다 엄마들이 그 추천서를 검수를 해줬잖아요. 뭐라고 우리 아이 뭐 얘가 인간성이 나빠하는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선생님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요즘은 랜덤으로 조금 더 솔직한 보고서들이 나오더라. 이 아이는 공부는 곧잘 하는데 인간성은 꽝이다. 이런 소리까지 어쩌다 친구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이런 경우는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어쨌든 추천서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강점들을 제대로 좀 엮어서 제시해줬으면 하는 것. 그리고 학생부 성균 인재전형에 우리 학생들의 성적대가 내신 기준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올까 했는데 대략 문과는 1에서 2.1 범위내, 이과는 1에서 1.8 범위내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최저점이 있는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통상 이런 걸 보면 대학들이 발표하는 수치를 볼 때는 조심해야 될 건 최고값하고 평균값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안정적이고 물론 이런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한데 나 6.4니까 나도 되겠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작년까지는 세칭 스펙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자유로웠던 시절이죠. 작년에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이고 뭔가 이 값을 역전시킬 만한 특별한 뭔가의 강점을 가지고 한 번에 찾는 애들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대학에서 발표할 때는 1과 1.8 사이 문과인 경우는 1에서 2.1 사이에 작년에 보통 아이들이 성균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위치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사례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뭐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그냥 한번 샘플을 만들어 입학할 때 수석인데 3년 내내 1등하고 효심은 지국하고 운동도 잘하고 기타 등등 최저도 많이 되고 이런 아이들은 뭐 서울대 카드 그냥 뽑아주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전공에 성균관 대학은 다행히 뭐 전공별로 뽑는 경우가 거의 적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이런 것에 일부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뭔가 어떤 학과에 지원하면서 그 억지로 독서반 정도 활동만 한 것밖에 없는데 국문과를 지원하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려고 하다 보면 속에서가 비비 꼬여요. 그죠? 궤변이 생기고 뭐랄까 과대 포장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사실은 만 명의 학생들 중에 국어국문학과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올인되어 있는 아이는 10명 내외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아예 그냥 뭐 얘는 애초에 태어나기를 시인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흔한 것은 아니다. 억지로 초점이 맞춰진 아이들은 지원해도 무방해요. 근데 이 정도의 국문과에 맞춰진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할까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혹시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과부 집단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덤벼보면 억지로 일반 학생인 경우는 도전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내신이 좀 낮아도 되긴 되더라. 뭐 이런 샘플로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탑클래스 아이들은 비교과를 별로 관심 두질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게 1등이니까 굳이 뭐 억지로 봉사 시간을 억지로 채울 것도 없고 알아서 선생님이 그걸 채워주시거나 그죠? 안 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어느 대학 최저는 사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난이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에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학생부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에서 헬려오셔서 받아가지고 좀 쓰다 보면 나는 뭐 한 게 없어요. 그죠? 쓸 게 없어요. 잘난 게 하나도 공부도 뭐 평범한 데는 활동에 한번 그 흔한 줄반장도 한번 누군 해봤고 기타 등등. 여하튼 아무것도 쓸 거 없을 때 우리 학생들이 발생시키는 것이 뭔가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디서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근데 통상 지금은 외부 활동은 가급적이면 학생부에서 기재도 안 해주거니와 한다솜 치더라도 바깥에서 온 것에 의미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뭐 참가한 것들은 가서 뭔 역할을 하려니까 엄마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등록해서 셀만 하고 온 거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쓰려고 하지 말고 교내 활동 안에서 나는 어느 과목보다 어느 과목이 더 잘했다든지 1학년보다 2학년 때 뭐가 잘났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뭐가 잘났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내 활동 안에서 주로 찾아서 자기 속에서 초점을 잡기 바래요. 뭐 그런 정도만 하면 샘플로 보게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가이드북이 배송이 안 됐나 본데 어쨌든 이게 일부 전혀 학생부 종합적인 이 워크북이 안 왔는데 오케이 이게 이제 발간되는 대로 제가 한 30분 정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걸 보면 대략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 뭐 기타 등등들이 압축되고 일부 키고 책자에도 그 비슷한 말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형은 아까 우리 학생들한테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 합의 6이라고 그랬죠. 구형식 탐구, 문과는 탐구 그중에 잘 본 거 한 과목. 그러니까 총 4개 중에 3개 합 이렇게 되고 이과는 조금 더 낮추느라고 같은 합이 6인데도 좀 낮추느라고 과학을 쪼개가지고 5개 중에 잘 본 거 3개 합. 과학을 각각 하나씩 쪼개서 5개 중에 3개 합이 6 상태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주는데 여하튼 설교원의 논술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수능 직후에 본다는 특징. 그러니까 11월 13일이가 목요일이 성대의 시험이면 문과는 바로 토요일날 시험 보고 이과는 일요일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교환학교 논술의 특징은 다른 대학들보다도 항상 그래서 6, 7년 전부터 그냥 일관되게 추구했던 것은 그대로 수능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2, 3일 정도의 말미도 없다. 그 수능학원 뭐 논술학원에 가서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는 학교다. 따라서 시험 문제 자체는 평이해야 된다는 것. 뭐 그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 방침이었어요. 그 방침은 변함이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대로 기존의 패턴 1, 2, 3, 4, 4개 문항을 한다는 것. 1번 문항은 최소한 형식 측면에서 1번 문항은 뭐랄까 던져주는 뭐 제식은 4개 또는 5개를 짝 맞는 거 2개 또는 3개씩으로 묶어서 각각이 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 이게 1번 문항이라든가 2번 또 뭐 다른 것 패턴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논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논술 가지고 100%를 뽑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학생부를 합산하게 되는데 논술 60%, 학생부 40%를 반영합니다. 그중에서 학생부 교과는 그중에서 20%가 반영되고 비교과가 20%가 반영되고 논술 전형만큼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학생부를 볼 겨를이 없어요. 일단 경쟁률은 높은 데다가 그 많은 걸 서류를 심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따라서 좀 기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형 같은 경우도 3학년까지의 과목 중에 과목별 어떤 반영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1, 2, 3학년 배운 모든 과목들 전체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목 중에 잘 본 것 10개를 추려서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 내가지고 반영하고 한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아이들 간에 큰 편차는 안 나오겠죠. 여하튼 그것보다는 주로 논술 갖고 변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비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 20% 반영한다도 거기도 정량화가 가능한 요소들 정도, 우리가 뭐 복사 시간이라든가 수상 실적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카운트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마다의 상을 주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예를 들면 최우수라는 말을 100명 중에 10명을 최우수라고 할 수도 있고 100명 중에 1명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것도 매월 발생시키는 학교가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발생 안 시키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대학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그 상을 주는 패턴에 대해서는 워낙 지원자들이 매년 반복돼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 패턴들은 다 대학에서 읽혀 있어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수치 조정하는 측면 뭐 등등하고, 그 이외에 뭐 봉사 시간이라든가 출결관계, 출결관계는 주로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 이외에는 아까 계열 적합성 측면에 수학과학이 이과인 경우에 전체 평점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치수 조정 좀 해주는 것, 또 그 이외에 1, 2, 3학년에서 성취대 발달, 또 그 이외에 특정 교과의 상황들, 수학을 좋아하는 것은 문과든 공통입니다. 뭐 그런 측면도, 그런 것들이 일부 정량화된 것들이 비교과 측면에서도 반영돼서 한다.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차이는 크게 두지를 않기 때문에 논술이 결정적인 기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내가 일반적인 특강할 시간은 없고 간단히 우리 학생들한테 문과, 이과 각각 한 2가지 정도씩만 설명이라고 할까,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논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언어 영역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과학 영역, 기타 등등 모든 분야들을 막론해서 통합교과형으로 보통 출제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대상 콘텐츠가 내용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각각의 교과에서 실행되는 것이고, 논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주어지는 제시문이나 상황 중에서 핵심적인 이걸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 이해해내고 분석해내고, 결국은 읽고 생각하고 다 말하기, 이긴 해요.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내서 그걸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생각해서 어떤 논리적 대안 또는 뭐 해결책 기타 등등을 구상해내고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해낼 것이냐, 아주 단순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빠지는 에러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데 실패하더라. 특히 아까 1번 문항을 요약 예시형, 요약 기술이라고 표현했나? 1번 문제가 요약형이라고 가정하면 제시문 5개 정도를 아예 해두고 조그만 거 둘, 셋으로 엮어내라 했는데 얘들이 짝도 못 맞추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시문들을 패키지를 엮어내라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하는 아이들이 30%에 가깝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리 뒤에 뭐라고 잘 써본들 짝도 못 맞춘 상태라서 엇박자로 시작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번 문항에서만 감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에도 다 연동되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어쨌든 의외로 왜 아이들이 짝도 못 맞출까? 결국은 제시문이 던져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이 파악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결국은 요약해내는 능력에서 아직 미성숙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 학생들이 잘못이 그렇게 발생하냐면, 통상 우리가 수능을 출제하든 뭐하든 단문 위주의 길어봐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긴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질 않았고 그걸 요약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문장 안에 앞부분만 쭉 읽다가 거기서 이미 선입견으로 딱 이건 무슨 메시지다 하고 단정 지어버리고 뒤에 것은 그냥 제대로 읽었는데 호흡이 길게 읽어지질 않아요. 그런 등등 때문에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요약 개념 파악, 요지 파악하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단기간 내에 훈련시킬까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통상 보면 이 단답식 위주로 어떤 사지선다 위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에서 논술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냥 국어책을 보든 국어 참고서를 보든 뭐 사회 관련된 참고서를 보든 긴 문장이 있을 때, 긴 문장이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짬이 나면 아 내가 이걸 2-3줄을 내외로 한번 요약해보자.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한번 짧게 나의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본다. 키워드들을 재생산해서 나의 갖고 있는 천부적인 어떤 뭐 어휘구사리 등등 있죠. 그걸 등등 통해서 내가 압축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써놓은 것, 그 참고서의 뒤에 이 글의 요지라고 써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비교해보세요. 내가 써놓은 다음에 해야 된다. 그걸 읽고서 그냥
당연히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넘어가 버릇하면 전혀 실력이 배양되질 않아요. 내가 한번 글로 옮긴다 두세 줄 정도로 짬날 때,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쓰는 거하고 비교해서 아, 내가 이 글을 요지를 파악할 때 어떤 부분을 자꾸 내가 에러를 발생시키는구나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느끼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걸 외울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꾸 긴 문장들을 한번 요약해보고 그것을 검사해본다 할까, 그런 훈련들을 좀 잠깐 해보는 건 어떨까. 그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이 그냥 머리 식힐 때, 갑자기 하고 싶을 때, 뭐 그런 정도. 또 그 이외에 또 하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들 중에 그 논술이라는 특별한 수업은 필요 없지만 보통 논술 시간이 고등학교에서 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허술하게 선생님들이 글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만약 이왕 그 논술 시간을 활용하려면 실전처럼 좀 해달라. 말하자면 우리 그것도 통상 뭐 한 4명 정도가 짝을 지어서 야, 이번에는 뭐 13학년도 서울대 경배 논술을 가지고 한번 우리끼리 여기다 해보자. 정확하게 그럼 뭐 120분이든 150분이든 시험장처럼 똑같은 조건 하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집중해서 하자. 집에 가서 써갖고 선생님한테 검사받다가 다 소용없다는 거야. 같이 집중해서 딱 쓰고 나서 머리가 식기 전에 그 자리에서 서로 교환해 보면 됩니다. 똑같이 그것에 이 출제자의 의도가 됐든 제시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됐든 대안을 구상하는 능력이 착상하는 문제가 됐든 같이 몰두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 머리가 안 식었을 때는 이상하다, 이 친구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착안했을까, 이걸 이렇게 읽혔을까, 이런 측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대안 제시하는데 이렇구나,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구나. 또 그 이외에 논리적인 어떤 어휘 구사할 때 야,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등등까지 딱 느끼는 것으로 좋게 해요. 그런 몇 번의 훈련만 거쳐 실전처럼 제대로 집중해서 해버릇하면 서로 어느 누구나 서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집중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훈련을 몇 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걸 내 나름대로 제안해보고, 이과 아이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이과 아이들은 우리 학교 논술이 쉽다고 하니까 다 100점 맞았다고 착각하고 집에 가는데 난 100점은 평생에 본 적이 없다는 거. 그게 뭔가 에러가 왜 이렇게 발생할까. 통상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현행 중고등학교의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체제 자체가 단답식 아니면 사지선다형이 발생시킨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든 것은 많이 공부를 했지만 전부 다 분절되어 있는 작은 조각들, 지식의 조각들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내용적으로 체화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조각들이 모아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통상 수학과 문제를 논술에서 출제할 때는 그게 명색이 30분, 40분짜리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익숙한 문제들은 그냥 2, 3분 안에 풀어져야 되는 문제밖에 출제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됐든 수능이 됐든. 따라서 조그만 것을 풀어버릇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긴 호흡에 하다 보니까 맨 에라투성이. 그래서 난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우리 학생들이 푸는 걸 보면 유심히 보면 여백에다가 깔짝깔짝 대충 풀이 과정 몇 가지만 옮기고 답 찍고 틀렸으면 오답 넣어서 옮겨 적고 이 공부하고 또 버려라. 아무리 그냥 일반 문제집을 풀더라도 그냥 A4 용지 노트 같은 걸 반 접어서 하죠. 수학을 굳이 길게 쓸 일 없죠. 거기다 낙서하듯이 빨리 쓰더라도 항상 거기다 써서 풀어버릇하는 것부터 습관을 들일 것. 두 번째, 이제 과학에 대한 문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충 이과 학생들의 보통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나는 그 문제 맞췄다 못 맞췄다에 국한돼서 표현해요. 근데 사실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과 과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대략 결론을 맞춰서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내 감점이 계속 발생합니다. 채점하는 과정에. 이 아이는 알긴 아는데 뭔가 얽히설키 그냥 결론을 맞추긴 했는데 이 아이는 이 단원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왜 그러냐면 쓰고 있는 용어, 언어 구사 자체가 과학적이질 않아요. 얼른뚱 다 결론만 맞추고 있을 뿐이지. 조금 더 공부가 충실하냐면 거기에 용어 구사 하나하나에서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누락이 없어요. 과학은 정확한 거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빠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중에 아까 수학은 얘기는 했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논술식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내가 만약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고 내 2개 또는 3개 정도만 골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2, 3개 정도가 내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하고 그냥 눈 감고 이 개념 뭐다 하고 머릿속에 한번 쭉 상상을 해서 입으로 읊조려봐요. 그리고 그냥 교과서를 딱 끄집어내본다. 그리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자, 내용들하고 내가 어떤 누락을 자꾸 발생시키는지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쉽게 생각하면 뭐 샘물 도사로 해서 예를 들면 광합성작용 또 모르게 그려놓고서 어떻게 저쪽
이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문제 출제하면 다 100% 맞는 아이. 이 아이 보고 백지 상태에서 네가 아이의 광합성 작용을 네가 학생들한테 설명해볼래? 하면 애들 그려내기는 할 것 같아요. 의대 가는 애들도 잘 못 그려내요. 그 정도로 분절돼서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돼요. 꼭 나올 것만 기억해서 그래요. 전체 과정이 생략되고. 따라서 좀 핵심적인 개념만이라도 한번 거의 그 달달 외울 정도로 한번 쭉 복습하듯이 점검해내봐라. 그것이 수능하고도 수능 푸는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수능 문제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들은 기출의 패턴이 없을 뿐이지 아주 쉬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까지 패턴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걸 응용하게 돼요. 기본적인 개념이 확실히 잡힌 아이들은 고난도 문제를 사실 풀어내기도 해요. 근데 그 핵심 개념은 기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라 아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 한 단원에서 그 단원에서 할 때 고를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안에 사실은 답이 다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런 정도만 좀 점검해도 낫지 않을까. 내가 나름대로 저도 학부모 심정에서 단순히 뭐 출제 뭐 하고 또 채점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본 거 말고 제 나름대로 권하고 싶은 거지. 그 정도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그래서 지금 좀 말을 내가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 시간이 오버돼서 뒤에서 자꾸 시간 오버됐다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너무 내가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우리 학생들 남은 한 11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까지 아까 얘기대로 12시간이 됐든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잤다고 해서 안 죽는다는 거죠. 그거 뭐 100일 정도야 뭐 하고도 남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각오를 해보면 뭔가 어느 시점쯤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때가 생겨요. 어딘가에 한번 집중해본다는 거, 그건 정말 몰입해본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좀 이 긴 또 뭐 힘든 어떤 여름날 잘 보내시고 9월달 선선해졌을 때는 이제 머리가 맑은 정신으로 이제 다 됐다. 이제 문제 풀이만 대충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정도 경제에 올라가기 기대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학교들 가기 바라고, 여하튼 좋은 학교 갈 만한 성적이 됐을 때 선택지 할 때 성대도 좋은 학교들 하는 거 기억해 주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